이어서는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요. 무위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발제하실 분은 명법 스님이시고요.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셔서 거쳐서 미학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불교를 가르치시면서 또 현재는 해인사 구기람에 계시고 역시 본지 편집위원이십니다. 스님 명법 스님을 모시고 마지막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위기에 대한 좀 더 미래에 어떤 그 대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다. 이 말은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호소하면서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조르조 아감뱀과 슬라보의 지젝 같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이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말은 이 시대의 총체적인 위기를 상징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라져도 이 행성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감뱀과 지젝은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모두가 현재 일어나는 위기 상황이 하나의 문명이 붕괴하고 있는 그런 징후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에 그린 얼굴이 지워지는 것처럼 현재 인간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아감벤의 비감에 어린 경고와 팬데믹이 우리가 인간이 되는 모든 일의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새로운 시대를 공표한다 라고 한 지젝의 단호한 가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반 위기들이 현재 불타고 있는 집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집의 비유는 법화경에서도 나옵니다. 불타는 집이 바로 인간 존재 자체임을 일깨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 불타는 집의 비유는 근대 문명을 구축해온 우리 인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본적으로 다른 사유를 촉구하는 언명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근대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는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 주체와 그들의 실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입니다. 홉스나 로크, 루소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자유로운 계약으로 만들어진 사회라는 공동체. 이 이념은 허구적인 이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서 거기에 따라 사적 소유의 주체로서 개인이 성립하고 또 도시와 국가, 관료제도,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인 낭시는 바로 이렇게 개인이라고 말해지는 존재,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인디비듀얼이라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대신할 수 없는 특권적 존재라는 이 사실로부터 근대가 여러 가지 성취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전제 정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여러 가지 상흔들을 남겼고 분열된 사회와 기술 정치의 지배, 그리고 사회화된 권력과 자유, 또 고립된 벽에 갇힌 삶 등등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다시금 공동체에 대한 욕망을 추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는 지구의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서 현재 많은 곳에서 공동체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담론이 긍정적이지만 않고
이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언젠가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공동체, 루소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화로운 원초적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가공의 실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불온한 것으로 여기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그리고 서구 국가에서 출몰하고 있는 신나치즘, 극우 인종주의,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전근대적 전제주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말할 때 떠올리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를 향한 수많은 시도들이 실패했다는 사실도 공동체 담론을 진전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공동체는 불가능한 기대로 치부되거나 또는 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 문제만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낭시는 이러한 공동체의 위험을 인정하면서 공동체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공동체 전체에 실현시키고 그 본질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완성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공동체 이론을, 그 이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제주의든 공산주의든 공동체의 순수성,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외부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폭력을 양산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내부적인 폭력도 낳는다고 봅니다. 데리다가 자가 면역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설명했던 내부적 폭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낭시가 도달한 결론은 공동체의 문제가 공동체 자체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유, 인간을 내재적 존재라고 보는 사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특권적이고 분할할 수 없다는 생각, 바로 인간이 내재적으로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보는 관점을 내재주의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전제주의만 아니라 개인주의라는 문제도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통해 낭시는 개인은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의 문화와 개인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근대 이후에 발생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낭시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분리된 개인으로서는 어떤 관계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소통을 억압하고 공동체가 상실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질을 갖는다고 여겨진 공동체는 날조된 것이고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가 만들어낸 가혹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던 헛된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낭시는 공동체의 구성이 되는 존재를 개인이 아니라 단수성이라고 명령합니다. 단수성은 개인의 본성도 개인성의 구조도 갖지 않는 것으로 진정한 공동체는 자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단수성으로서의 나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 타인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 자기 밖을 향해 있고 어떤 내적 경험, 따라서 주관적인 것도 없고 바깥과의 관계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경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낭시는 외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만 공동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시는 개인성이 공동체와 소통을 구성하기보다는 공동체와 소통이 개인성을 구성한다고 거꾸로 뒤집어 말합니다. 소통은 자신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려는 존재는 항상 자기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런 탈자아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것은 공동의 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자기 밖에 있으려는 그런 탈자태적인 운동 그 자체라고
낭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자가 타자로 인해 또는 동일자가 타자에게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편의 또는 기울어져 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소통은 외존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추상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관계도 아니고 공유된 어떤 실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존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존은 자기 자신에게 헌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낭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뒤집으면서 실존은 그 자신이 자기 자신 내에서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존의 타자성이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타자의 존재와의 함께 존재함을 통해서만 도래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성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유한성의 나눔이라고 하는데, 그럼 유한성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탄생과 죽음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상황들을 유한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유한성을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오직 나의 죽음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낭시는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타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내가 그 순간 다른 나로 변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도 다른 존재가 되고 죽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타자 역시 또 다른 존재로 변화하면서 서로가 하나의 상황을 공유하는, 그래서 어떤 관계의 공간이 발생하고 바로 그 관계의 공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공동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한계적인 상황, 유한한 상황이 우리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고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탈자태적이고 소통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이 낭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상황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또한 낭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자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실체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비실체성, 자기 자신의 타자와 또 그 타자의 비실체성과 만남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상태이고 그것이 외존의 양태라고도 말합니다. 이로부터 낭시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끄집어내는데, 공동체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낭시는 무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불어로 에브르멍이라는 말은 과제나 성과, 작품 등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의라고 번역된 데주에브르멍은 과제와 대립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고 이루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들이 공유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무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낭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는 무엇인가? 우리를 공동체 내에 외존시키는 것이 스스로 말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이 말해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체들이 결여하고 있는 어떤 것이 도래하게끔 주체를 비행동의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행동의 상태 뒤에 열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들의 관계를 이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의는 바로 공동체의 정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정념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나 지배를 위한 어떤 계산적인 작용을 하는 것, 또 향락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공동체의 소통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단수적인 존재들이 서로를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동체는 단수적 존재들이 끊임없이 균열되고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동하고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것이고 또한 미완성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나누고 자기 자신의 한계 위에서 서로를 나누어 가집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공적 인간과 사적 인간,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사회적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위에 처해서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낭시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미완성을 공동체의 원리라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미완성의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공동체의 나눔의 관건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과제가 아니라 무한히 새롭게 되풀이되고 도래돼야 할 매한의 것이고 공동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나누어야 될 선물이고 과제가 아니라 유한성 가운데 놓여 있는 무한의 임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없이 인간일 수 없다는 낭시의 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여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어떤 것이 특권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실체도 아니고 주디트 버틀러가 말한 것처럼 취약하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며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첫 번째 증거를 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러진 뒤 추로된 대퇴부 뼈에서 인류 문명의 시작을 발견했던 인류학자 마거렛 미첼이 통찰했던 바와 같이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동료를 도울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의 문명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낭시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낭시는 공동체의 담론에서 우리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붕괴, 개인주의의 폐해 이런 것들의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의의 공동체 한국어판 서문에서 낭시는 자신이 주장한 무의가 비행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동이 어떤 작품을 만든 것과 같은 또는 독립적인 사물과 같은 세계에 존재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실현시키는 방법이라면 무의는 분명히 비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동이 무언가를 생산하진 않지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 역시도 어떤 행동이고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행동은 어떤 물러난 가운데 어떤 받아들임이고 또 비심리학적 의미에서 수동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동성이 타자를 향한 열림이고 도래하게 내버려두는 존재하게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떻게든 되라, 캐세라세라라는 식의 자유주의적인 방임이 아니라 무언가가 도래하는 것을 떠맡고 기다리고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작용이고 그래서 도래하게 내버려둠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현실 세계 속에서 타자라는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 움직임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열림이고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를 넘어선 무한한 질서의 질서라는 점에서 현실 정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낭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낭시의 이야기를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인권이나 휴머니즘, 우애나 사랑만으로는 공동체를 향한 정념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낭시와 그들 비슷한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힐링이나 따뜻한 인간관계 역시 공동체를 향한 정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결정된 사회에서 돌아서는 위험하고 급진적인 박탈과 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도 무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번역자인 박준상이 긍정했듯이 낭시 사상에는 동양 사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무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는 미국의 학자는 무의가 애쓰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적으로 활동적이고 효과적이며 동적이고 그렇지만 힘들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는 힘들이지 않음과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적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활동적일 수 있고 심지어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로도 표현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낭시가 말했던 우리가 공동체로 편의되어 있음, 기울어져 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대 중국에서 무의는 반사회적인 은거나 초세속적인 종교 활동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회적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논어나 도덕경 장자에서 무의의 도는 군자, 다시 말해 통치계급의 도로서 제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협력과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도, 그것에 대한 신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의는 인간의 삶을 더 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움의 방식은 정치를 넘어서 무한의 질서인 질서라는 점에서 현실 정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낭시의 말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링거랜드는 무의는 너무 열심히 하지 않기, 흐름을 따르기, 완전한 몰입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과도한 일함, 워크홀릭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의의 힘은 강력합니다. 지제기 주장했듯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는 자본주의적인 이러한 진실을 지금 바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저항 역시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논리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희생적 진실의 상황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내를 멈추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개발성과 자발성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중국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다시 법화경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빨리 행동을 취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위기가 세상의 종말이고 인간의 소멸이라면 낭시와 아감벤이 말한 것처럼 근대적 인간 주체의 관념을 발본적으로 다시 사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현재의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을 자각하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희생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당위로 그런 이성적인 설득으로 현재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인간의 취약성과 상실에 기초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상상하자는 주디트 버틀러의 제안 역시도 이성적이지만 현실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데리다가 주장하는 환대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연민과 공감 역시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규제와 제재만으로 위기가 극복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가장 미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우리 환경을 옥죄어오고 있는 자연환경과 기후위기, 노동의 소외 이런 문제들을 법적 규제와 폐쇄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낭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삶과 실천을 방해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관념입니다. 각자가 주체이고 권리의 담지자이며 타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는 한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이 지적하는 것처럼 더 많은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보다는 사회적 의존을 강화하고 통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아간벤이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어떤 보장도 없는 전례 없는 제재와 제약을 받아들인 이유는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익숙했던 세상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아간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타고 있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집 바깥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계몽주의적 기획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 인간으로 간주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그렇게 사유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본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살아가고 있고 타자로부터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적이 주장한 것처럼 탈인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낡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대신 새로운 일상을 건설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소꿉놀이에 빠져서 불이 타는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약속한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줌으로써 나오게 했다는 법화경의 비유는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선물이 아니라 자발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설득도 아니고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자발성입니다. 금강경 유마경에서 우리는 공의 깨달음을 보살도의 실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실천을 위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라. 이 가르침은 노력하지 않게 노력하기라는 무위의 이중적 특징을 더욱 근본적으로 자발성에 근거짓게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머물미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위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적극성을 발현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또 유마경에서는 유의에 머물지도 않고 무의를 다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공동 내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무의의 상태에서 유의의 보살도의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해서 불교는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중생계, 나아가 우주 법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위에 처한 인간은 이성적인 자기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발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을 타자에 열어둡니다.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자기 존재의 실존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발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익은 기쁨입니다. 그 어떤 자발성도 기쁨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젖어 단수적 존재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몰입과 단순한 삶이 주는 기쁨을 통해 스스로 무위에 처하고 자발성으로 돌아감으로써 위기에 대한 새로운 극복의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와 같지 않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같지 않다라고 해서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던 공자의 말처럼 무위의 공동체, 무위를 수행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근대적인 인간, 개인이라고 하는 인간을 넘어서서 탈인간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 기쁨, 자발성에서 느끼는 기쁨 가운데 동물과 식물, 인간 모두가 고통을 느끼고 취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공동체가 복원될 것이고 또한 어떤 전환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